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내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 준삼준입니다. 자, 오늘은 폴리스 두 번째 시간, 숙명의 라이벌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한번 오늘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양쪽의 삼촌이 오늘 좀 미리 멋을 부려놨어요. 왜냐면 얘네들 성격이 굉장히 반대되는 성격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조금 우리가 보고 넘어가자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테네는 파란색, 여기 스파르타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에게 문명 배울 때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육지 성향이고 하나는 해양 성향이고, 그 성향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육지의 성향을 가져갈까요? 그렇죠? 색깔 보면 아시겠죠? 이쪽에 나와 있는 스파르타가 육지 성향의 폴리스가 되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아테네가 어디 성향의 폴리스가 되더라? 그렇죠. 해양 성향의 폴리스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 두 폴리스가 각기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서로 대립을 하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는지, 자,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테네부터 먼저 보면은요, 얘네들은 해양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슨 무역을 주로 많이 한다? 해상 무역을 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해상 무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일종의 장사입니다. 상공업이 확대가 된 거죠. 그럼 얘네들은 장사를 많이 하니까 돈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당연히 돈이 많아지게 되죠. 부가 축적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당연히 잘 살아지겠죠. 평민층들이 굉장히 부유해지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두 지역이 동일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노예를 어떻게 만들고 국가를 어떻게 운영을 하냐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네는 파란별, 얘네는 빨간별. 오늘 무조건 색깔전으로 갑니다. 자, 아테네는요, 주로 뭐를 해가지고 식민지하고 노예를 습득해오냐면 전쟁으로 뭐하고 뭐를 가져온다? 식민지와 노예를 획득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스파르타는요, 스파르타도 방식은 똑같아요. 얘네도 뭐를 통해서? 전쟁으로 식민지와 노예를 획득해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놔두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아테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제부터가 굉장히 아테네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테네 하면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도 배웠듯이 민주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는 정치 발달에 대한 거를 꼭 우리가 거론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테네의 정치 발달은 처음에는 누가 나라를 직접 다스렸냐면 왕이 직접 다스리는 왕정을 했다가, 이 왕정보다는 차라리 여러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귀족정이라는 정치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뭐 무슨 사정으로 이게 바뀌었는지는 내신 시험을 치기 위한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정에서 귀족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안에 상황이 어떻냐면, 해상 무역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 자체가 돈이 적다, 돈이 많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부유한 시민층들이 집에다가 막 방어력이랑 민첩성이랑 막 이런 거 풀 세팅을 다 해놓고 풀 창작을 해요. 그래서 중장 보병들이 시민들입니다. 중장 보병입니다. 이런 중장 보병들, 시민들이 직접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다 보니까 이 아테네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직접 나라를 지키고 노예랑 이런 것도 우리가 전쟁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 평민들의 정치 요구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평민들의 정치 요구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른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3단계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솔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빛이 나는 솔론. 자, 그죠? 이 솔론은 빛이 나요. 빛, 반짝반짝. 이때 반짝반짝한 거 뭐 있을까요? 그죠? 금과 돈이죠. 그죠? 빛이 나는 솔로,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에 따라서 정치 참여를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권정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뭐에 따라서, 무슨 정도에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정치 참여를 해 주었다. 그래서 돈, 빚, 친하는 솔론이 첫 번째예요. 자, 한 번씩 교과서나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참주 정치를 거론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한번 챙겨 놓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솔론 다음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왜 차르 인형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차르 인형 막 움직여가지고 천천히 막 이렇게 하는 애니메이션, 우리가 그거를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자, 차르의 영어 단어인 클레이, 이 클레이란 단어의 어원이 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클레이스 테네스입니다. 자, 이 클레이스 테네스 얘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지능 이야기를 했냐, 바로 이 클레이스 테네스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시켰던 금권정을 폐지하고요, 우리 도자기를 빚어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죠? 도자기 막 이렇게 막 빚어가지고, 삼촌 손 모양 보세요. 뭘 만들 수 있겠어요? 도자기를 만든다, 그죠? 이 도자기를 깨서 그 파편에다가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추방하는 제도인, 자, 도자기 뭐의 파편에 도자기 파편에 뭐를 적어서, 이름을 적어서 뭐 하는 제도? 추방하는 제도인 도편 추방제를 바로 누가 실시했다? 클레이스 테네스가 실시하게 됩니다. 이른바 기초적 형태의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선거처럼 정치에 참여해 대표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쳐먹을 사람을 뽑아서 쫓아내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도편 추방제를 실시하면서 민주 정치의 바탕을 만들어요. 민주 정치라고 하는 건 뭐죠? 민주 정치라는 건 뭘까요?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서 그 중요한 일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얘기한다, 그죠? 자, 그래서 아테네는요, 이제 시민들이 정치를 참여하면서 나라가 잘 유지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우리 폴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얘네들은 합체되어 있는 국가예요. 다 따로따로 노는 따로 국가들이에요. 따로 국가들이다, 그죠? 이 폴리스들이 있는 지역에 엄청나게 거대한 국가가 하나가 쳐들어옵니다. 바로 그 국가가 누구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근데 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합니다. 자, 초반에는 뭐 전쟁을 하면서 이 폴리스들이 이기기 힘들 거다라고 예상은 했어요. 하지만 끈덕진 아주 근성으로, 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가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를 위시한 이 폴리스들이 이겼다는 걸 알려준 마지막 전투가 되겠죠. 이 마라톤 전투를 끝이 나고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거, 그리스가 승리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병사가 40km 넘게 뛰어오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바로 그거죠. 이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자신감이 폭발한 그리스, 드디어 아테네, 드디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최고의 전성기죠. 자, 이 전성기를 이끈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페리클레스예요. 이 페리클레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자, 단골 시험 출제 지도자입니다. 이분 시기를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등장한 아테네의 민주 정치의 황금기라고 부르고요. 이 시기에 많은 다른 폴리스들이 아테네를 위시해서 따르게 돼요. 이때 만들어졌던 아테네 중심의 폴리스들 연합체를 델로스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페리클레스 시기를 민주주의의 최고의 절정기라고 부르냐면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그리스
평민들은 솔직히 말하면 크게 일을 안 해도 돼요. 왜? 전쟁에서 가지고 온 식민지에 이제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노예들로 일을 시키고 그 남는 시간에 자기들은 정치에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노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돼 가지고 그 복잡한 행정하고 사람들하고 싸워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클레스 때는 공무원을 어떻게 뽑았냐면 차례를 정해놓고 차례대로 돌아가는 윤번제나 제비뽑기식의 추첨제나 월급을 주고 시키는 수당제, 이런 방식으로 공무원을 뽑았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이 정치에 자기의 직접적 의사를 낼 수 있었던 민회라는 걸 구성을 했는데, 이 민회에 들어갈 수 있는 민회 조건이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 포인트로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리스 민주주의를 우리가 무슨 민주주의자 무슨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냐면 직접 민주주의이면서 제한적 민주정치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얘네들은 국가 형태가 도시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국가에 있는 시민들이 전부 다 가서 안건 결정할 때 저요 찬성 저요 이렇게 손들어서 하나 다 셀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회에 참여하는 시민이 누구인지를 봤더니, 자, 20세 이상의 그리스인 성인 남성이기만 하면 누구든 민회에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저요 하고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직접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 민주주의에 절대 참여 못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인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 외국인이라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 성인 남성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남자가 아닌 누구?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 못하고요. 전쟁으로 가지고 온 누구들, 노예들도 정치에 참여 못해서 외국인 여성 노예 이렇게 묶어서 제한적 성격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아테네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솔로는 근권정부터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시대 때까지 여기 정치 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감안을 해두고 있어야 뒷단원 내용에서 여러분이 헤매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아테네 일단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is Sparta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파르타도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와 노예를 획득하는 건 똑같은데, 문제는 이 스파르타 지역의 신분 구성의 그림을 보았더니 이런 형태의 인구 구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소수의 스파르타인들이 아주 많은 다수의 노예들, 피정복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가 이게 지배가 쉽겠습니까? 반란 일어나기 십상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굉장히 강력한 통치를 하는 거죠. 위에 상위 구조가 어떻냐면은 두 명의 왕의 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밑에를 누르기 위해서 아주 스파르타인들을 강력한 뭐로 만들어서 군인으로 만들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주로 군사 통치 방식을 쓰고 엄격한 교육을 해요. 왜 여러분들 왜 그 영화 있잖아요. 300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오잖아요. 내 한 친구들 어떻게 봤어요? 그 영화 19세인데
안 돼요, 보면. 자, 그 얘네들도 뭐 그러면 무조건 찍어 누르기만 했냐? 스파르타인들끼리는요 민주 정치를 실시해요. 그러니까 민회라는 게 있었고, 이 민회에서는 나라의 중요한 그 의결인 중대사를 결정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얘네들끼리의 정치가 이렇다는 거지 밑에 있는 다수의 피정복민들에 대해서는 친절한 정치는 사실 아니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아테네만 페르시아 전쟁을 겪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똑같이 페르시아 전쟁을 겪었다? 스파르타도 똑같이 페르시아 전쟁을 겪습니다. 폴리스들이 다 똘똘 뭉쳐야 그 막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사이즈 국가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얘네도 페르시아 전쟁 이유 한번 볼게요. 왜 그리스가 아테네가 페리클레스 시대 때 왜 그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델로스 동맹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아테네랑 친한 폴리스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파르타도 마찬가지로 스파르타랑 친한 그 폴리스들끼리 모여가지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스파르타 입장에서는요 옛날부터 누가 굉장히 눈에 거슬렸다. 아테네가 좀 굉장히 눈에 거슬렸었나봐요. 왜냐면 좀 잘 살고 좀 똑똑한 사람들도 워낙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좀 얘가 되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였나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정치적으로 친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여기 있었던 델로스 동맹과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뭐가 터지게 된다?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무슨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냐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불러요. 이른바 아테네를 위시한 델로스 동맹 애들하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무슨 동맹? 펠로폰네소스 동맹 애들끼리의 싸움인데, 문제는 이 싸움이 이쪽 지역의 엄청난 운명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첫째,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냐면요 스파르타가 승리를 합니다. 굉장히 좀 이런 표현 쓰면 그렇지만 근육 바보가 승리를 하게 돼요. 이른바 이제부터 전부 다 뭐로 누르려고 한다? 그렇죠, 힘으로 누르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델로스 동맹에 속해 있던 폴리스들 입장에서는 스파르타 방식이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폴리스들끼리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요. 지네들끼리 힘이 빠지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힘이 빠진 사이에 거의 득보 취급받고 무시당하던 폴리스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폴리스가 바로 마케도니아예요. 이 마케도니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만든 왕들 중에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밑에 내려와서 지네끼리 힘이 빠져서 지지부지하고 있던 폴리스들을 통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분열 시기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개씩 볼게요. 자, 아테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아테네는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평민들이 굉장히 뭐가 많았다? 돈이 많았다. 자, 그리고 식민지와 노예를 전쟁을 통해서 가져왔는데,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게 부유한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중장 보병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평민들의 정치 요구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테네의 정치 발달 형태는 왕정 귀족정 사이에 여기 나와 이제 민주정치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자, 돈빛이 나는 솔론, 그죠? 돈의 정도에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정치를 참여하는 금권정, 금권, 돈이란 뜻이잖아요. 자, 솔론이 처음에 금권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도편 추방제,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적어서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사람을 추방하는 제도, 이걸 우리가 도편 추방제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클레이스 테네스가 이걸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도편 추방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긴 거기다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생긴 파편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글자가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그게 교과서에서 자주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도편 주방제를 실시했고, 자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페리클레스 민주주의 황금기 때 델로스 동맹도 결성이 되고 직접 민주주의, 제한적 민주주의를 실시하면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디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부분 중요하니까 꼭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군사도시 스파르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자 소수의 스파르타인들이 다수의 누구를 다수의 피정복민들을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군사 통치 그리고 그 군인들을 키우기 위한 엄격한 교육을 실시한 걸 특징으로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얘네들도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결국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부른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 전쟁 결과 누가 이기면서 스파르타가 이기면서 폴리스들이 약화되게 되고 마지막에 마케도니아의 어느 왕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힘이 약해서 지지부지하고 있던 폴리스들을 통합을 해서 통합 왕국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저번에 삼촌 이런 얘기했죠. 현대사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진다고. 이제 그리스 쪽에서는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에게 문명 받고 이제 철기 들어오면서 흩어져 있던 폴리스들을 받고 그 다음에 통합국가인 어디 마케도니아 받고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마케도니아까지 보게 되면은 그리스 쪽에서는 끝이 나고 그리스 다음에 이제 로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빈칸 뚫어서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자,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테네 다시 한번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테네는 해양 쪽 폴리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무역을 실시하더라? 그렇죠. 해상 무역을 실시하더라. 그러면서 돈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돈 많은 부유한 시민들이 중장 보병, 장비 풀장착으로 맞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평민들이 직접 나라도 지키기 때문에 평민들의 정치 요구도 많아지게 되고 평민들의 권한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 그러면서 정치 형태도 왕정 귀족정에서 누구들이 직접 참여하는, 평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정치 형태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자, 민주정치 3단계 요구 잘 봐두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돈비 친하는 누구? 솔론. 자, 이 솔론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정치에 참여시키는, 자, 금의 권력이란 뜻이에요. 자, 무슨 정이다? 금권정을 실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금권정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적어서 뭐 시키는데도 추방시키는 제도라 그랬죠. 그거를 무슨 추방제? 도자기 파편 줄여서 도편 추방제를 실시한, 자, 진흙이라는 단어, 클레이의 이 어원의 이름이 된 사람, 자, 클레이스. 테니스 아닙니다. 테네스예요. 클레이스 테네스에 의한, 자, 민주정치의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인 선거의 투표 방식이니까요. 자, 그리고 자, 이 폴리스들 지역에 굉장히 큰 그 나라가 하나 쳐들어왔죠. 자, 우리가 그거를 무슨 전쟁?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얘기하고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테네는 민주주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이 황금기를 이끈 사람이 바로 누구다? 페리클레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 이후에 아테네와 친한 그 폴리스들이 모여서 동맹을 만들죠. 그 동맹을 뭐라고 부르더라? 델로스 동맹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 아테네는 그 시민들이 직접 공무원이 되어서, 자, 뭐 귀찮으니까 별의별 방식은 다 썼지만 직접 나라의 공무도 처리했고, 중요한 이 안건들을 모으는 무슨 회도 존재했다? 민회도 존재했는데, 이 민회의 정치 형태에 중요한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무슨 민주주의하고 무슨 민주주의? 20세 이상의 그리스 성인 남자들이 모두 들어가서 참여하는, 자,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몇몇 계층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무슨 제한적 민주주의가 있었는데, 어떤 계층 참여 못한다? 자, 그리스인만 되니까 첫 번째 빠지는 거 외국인. 여기 남성이라고 못을 박아놨으니까 안 되는 건 뭐? 그 다음에 여성. 그리고 자, 그리스의 생산을 담당하던 누구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스파르타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스파르타는 소수의 스파르타인들이 다수의 피정복민, 토착민이나 노예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곱게 통치를 못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통치하는 무슨 통치?
군사 통치를 실시하고 이 군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교육을 하죠. 어린아이들을 늑대가 우글우글한 산에다가 갖다 던져놓고 거기서 살아 돌아오면 이제 그리스 스파르타의 시민으로 받아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자,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자,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조직체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거를 무슨 동맹이라고 부른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부르고, 이 펠로폰네소스와 델로스 동맹 사이에 전쟁이 났던 걸 우리가 무슨 전쟁이라고 부른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죠? 스파르타가 승리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폴리스들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그 결과를 부른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끌던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힘이 약해졌던 폴리스들이 통합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 그리스 지역에도 통일 국가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단원에서는 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